리투아니아. 구독자와 비구독자 여러분, 휴대폰과 카메라 전원은 끄지 않아도 되는 이 책 공연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공연에 앞서 수면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선택하셨다면 잘못 선택하신 겁니다. 리투아니아는 기괴한 상황과 도덕적 관념은 내다버린 인간의 마성이 짙게 묻어나는 소름 끼치는 작품이니까요. 영국의 시인이었던 루퍼트 브루크가 쓴 유일한 희곡 리투아니아는 1900년대 초에 쓰여졌으며 당시 러시아 지배하에 있던 리투아니아의 척박한 시대상을 반영한 지극히 사실적인 희곡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수많은 나라에서 연극 무대에 오르는 작품으로 이 책 들어봤니에서는 오디오 극으로 각색해 여러분의 청각과 창의적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사운드 믹싱으로 제작된 리투아니아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은 들을 수 없지만 좋아요와 구독,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 책 들어봤니의 무궁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며 제작자의 어깨춤을 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사용하시면 좀 더 작은 소리의 효과음까지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 슬그머니 오디오 극이 시작되겠습니다. 거대한 전나무 숲에 둘러싸인 외딴 오두막집은 세 식구가 사는 가정집이자 산속을 오가는 손님들을 위한 식당이기도 하다. 5평 남짓한 식당홀 중앙에 놓인 식탁의 좌측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고 이곳이 세 식구의 침실이다. 정문을 바라보고 있는 홀의 벽은 길고 낮은 창문이 있고 뒷벽의 오른편 구석과 왼편 구석에는 문이 하나씩 있으며 우측 벽에는 커다란 벽난로가 불쑥 튀어나와 있다. 어느 가을의 초저녁, 도시에서 온 듯한 손님이 식탁 왼편 모퉁이에 앉아 저녁 식사를 거의 끝마치고 있었다. 이 집의 딸은 벽난로 앞 낮은 의자에 앉아 손님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고 그녀의 어머니는 음식을 나르느라 주방과 홀을 종종 걸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손님은 중년의 신사로 고급지고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으며 중간 정도의 키에 몸은 좀 가냘픈 편인데 검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있었으며 그 시대 남자들의 유행인 듯한 콧수염과 조그마하고 뾰족한 턱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부인은 50대의 중간 키로 건강한 체격이나 꾸부정하고 지쳐있는 듯 보였는데 얼굴은 여위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가끔 수다를 떤다. 또 기껏해야 17, 18살 정도로 보이는 사춘기를 갓 넘어선 딸은 어머니보다 키는 좀 작았고 어깨가 떡 벌어졌으며 따분한 일상에 지친 듯 무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잘 먹었습니다. 아주 잘 먹었어요. 음식이 마음에 들었는지 식사를 마친 신사가 말했다. 하루 종일 숲속을 헤맸더니 피곤하네요. 그런데 마침 이 집을 발견한 건 참 다행이었습니다. 이젠 잘 시간이 됐나 봐요. 좀 기다리시면 바깥 주인이 돌아올 텐데요. 부인이 말했다. 이렇게 외진 곳에 떨어진 집에서 두 분만 계시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워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 훔쳐갈 게 있어야죠. 그리고 나 같은 걸 누가 어쩌겠어요. 설사 오더라도 단단히 혼을 내서 보낼 거려? 우리 집 딸아이는 보통 남자보다 기운이 세니까요. 따님이 꽤 건강하네요. 손님은 좀 거북한 듯 약간 몸을 수그리며 말했다. 힘이 세죠. 아버지하고 밭일을 같이 하니까요.
아드님은 안 계신가요? 없답니다. 13살 때 도망쳐 버렸죠. 아, 참 안 됐네요. 만일 지금이라도 그 아들이 어머니께 돌아온다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손님이 진지하게 물었다. 글쎄요. 오빤 물에 빠져 죽었는데요. 딸이 말했다. 네? 뭐라고요? 그런데 바깥 어른께서는 이렇게 늦게까지... 그때 멀리서 남자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마침 바깥 양반이 돌아오나 보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주무시기 전에 만나보시게. 부인은 남편을 마중 나가기 위해 오두막을 나섰고 손님은 난로가로 걸어갔다. 당신같이 젊은 아가씨가 이런 음침한 산골에서 일만 하는 생활에 실증이 날 때가 많겠죠? 손님이 좀 긴장된 듯 말했다. 맞아요. 딸이 손님을 무심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여긴 별 재밌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별로 없고 무도회 같은 것도 없고. 당신 같은 사람은 큰 도시에서 살아야 할 텐데. 난 나대로 재미를 보고 있어요. 딸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도시는 굉장하죠. 길거리는 불빛으로 반짝이고 밀려드는 인파들로 북적거리니까요. 그런 걸 모르고 지내다니 참 유감이네요.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살은 부석부석해져서 윤기는 없어지고 매일 일만 하다 보면 머리가 굳어져서 바보가 되고 당신 어머니같이 보기 흉하게 주름살이 지고 그러다 죽겠지. 어떤 마음씨 좋은 청년이 나타나서 아가씨를 큰 도시로 데리고 가서 옷도 사주고 보석도 사주고 숙녀와 같이 잘 대우해준다면 어떨 것 같아요? 딸은 갑자기 일어나 다리를 절면서 손님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다리를 절어요. 개한테 물렸죠. 보실래요? 딸은 치마를 걷어 올리고 양말을 내리고는 개에게 물린 곳을 보여주었다. 숙녀 다리가 이런가요? 딸은 또 손을 내보이면서 말했다. 여기, 이 상처 보여요? 큰 못에 찔렸어요. 도시에서 이런 손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좀 만져봐요. 딸은 오른손으로 손님의 왼편 무릎을 지그시 누르며 미소를 지었고 손님은 놀란 듯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숙녀의 손을 어루만져 본 적 있으세요? 딸이 일어서더니 나 같은 여자 어때요? 라는 눈빛으로 손님을 훑어보고는 천천히 사다리를 향해 걸어가 2층으로 올라갔다. 뒤이어 오두막 현관이 열리더니 부인과 남편이 들어왔다. 남편은 중간 키에 어깨는 넓은 편은 아니었고 대략 50살 정도로 보였는데 머리는 진한 갈색에 희끗희끗 새기 시작했으며 수염을 깨끗이 깎았는데 약간 흥분한 것처럼 보였다. 바깥 주인이에요. 부인이 말했다. 아, 그러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손님은 남자를 자세히 쳐다보면서 그를 향해 걸어가더니 뭔가 불안한 듯 말했다. 숲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부인께서 친절하게 자고 가라고 하셔서 하룻밤 묵게 됐습니다. 이 집을 발견해서 정말 다행이었죠. 그런 옷차림으로 숲속을 어떻게 돌아다니셨소? 남편이 말했다. 아, 빌리어스로 가는 길이었는데 날씨도 좋고 워낙 산책을 좋아해서 걷기로 했죠. 저는 이 부근의 마을들을 방문하는 중입니다. 공적인 사무관계로요. 손님이 말했다. 빌리어스라고요? 이런 길을 아주 잘못 드셨네. 무척 피곤하시겠어. 더구나 저런 가방까지 들고 강도 안 당하게 천만 다행입니다.
아, 가방 속엔 별거 없습니다. 서류밖에. 하지만 돈이라면 꽤 지니고 있죠. 손님은 조끼 안에서 지폐를 몇 장 꺼내 보이면서 말했다. 자, 보세요. 굉장히 많죠? 이렇게 많은 돈을 본 적 없으시겠죠? 손님은 웃으면서 가방 안에 든 돈을 꺼내 보이고는 남은 보드카를 마셨다. 못 봤습죠, 사장님. 남자가 눈이 휘둥그레지며 말했다.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이런 숲속을 다니면 위험해요. 부인이 난로가로 다가서며 말했다. 왼종일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던데요. 처음 나타난 게 이 집이에요. 이 집의 불빛을 보고 참 반가웠습니다. 그때 딸이 조용히 2층 사다리에서 내려와 난로가로 다가가 앉고 손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여긴 무척 쓸쓸하겠죠? 나뭇가지를 스치는 저 메마른 바람소리도 그렇고 온종일 숲속을 걷자니까 마음까지 심란해지더라고요. 동쪽 골짜기로 내려가면 집들이 좀 있는데 그쪽으로는 안 가셨어? 바깥 주인이 그리로 일을 하러 다니죠. 부인이 남편의 밥상을 차리며 말했다. 그래도 긴 겨울엔 지루하시겠어요. 아, 그래. 겨울이 오고 있구만. 돈을 좀 모아서 도시로 나가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건 신이 깊은 낮잠에서나 깨어나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실 때나 이루어질 일이요. 아유, 여보. 부인이 나무라듯 말했다. 이놈의 고장에선 먹고 살 길이 없어. 숲속을 헤맸더니 피곤하네요. 이젠 좀 자야겠습니다. 시간이 꽤 됐죠? 8시는 넘었을 거요. 아, 여긴 시계가 없군요. 그럼 제 시계를 걸어 놓을게요. 자, 보세요. 손님이 조끼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면서 말했다. 보세요. 금시계입니다. 벽에 금시계가 걸린 것은 처음 보시죠? 손님 등 뒤에서 딸은 어머니를, 어머니는 딸을 쳐다보았고 아버지는 당황한 듯 식탁을 두드리면서 셋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자, 이제 주무시러 가실까요? 부인이 식탁에 놓여있던 등잔불을 들며 말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예, 전 정말 자야겠습니다. 손님이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딸에게 다가가 속삭이듯 말했다. 잘 자요, 안나. 손님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하자 딸은 가볍게 인사한 후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제가 저녁을 다 먹어버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보답은 꼭 받으실 겁니다. 손님은 마치 악수라도 하고 껴안기라도 하려는 듯이 남자에게 다가갔지만 주저하다가 부인을 따라 2층 사다리로 올라갔다. 음식이 변변치 않았을 텐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남자는 손님을 향해 외치듯 말했다. 방이 너무 초라하죠. 우린 저기서 자면 되니까 주무시는데 방해는 안 될 거예요. 부인이 사다리를 오르며 말했다. 난로가에는 아버지와 딸 둘이 앉아있다. 넌 언제나 남자 타령만 하더니 그럴듯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왜 좀 바싹 들러붙지 않는 게냐. 그 사람은 너를 쳐다보고 있던데. 게다가 아주 많이 취해 있었고 말이야. 그 사람은 키는 작고 손은 허옇고 쫄장부 같아. 자신이 없구나. 넌 언제나 자신이 없더구나. 그게 무슨 남자라고. 그렇게 조그맣고 약하고 질척거리기나 하고. 남자가 되다 말았어. 아버지같이. 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버진 사납게 딸의 팔을 잡아 비틀자 딸은 아버지의 팔을 뿌리치면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날 때리면
죽여버릴 거야. 부인이 등불을 들고 돌아와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뭘 좀 드셨수? 아니, 빌어먹을 이놈의 산엔 아무것도 없어. 집안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 겨울을 날 수가 없어요. 배고파. 이놈의 집구석에선 배를 불려본 적이 없어. 이 고장에선 먹고 살 길이 없다고. 먹을 걸 저 사람한테 다 줬어요. 돈푼이나 있어 배길래 일주일치 식량값은 넉넉히 받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엔 언제나 그랬듯이 그럭저럭 꾸려가겠죠 뭐. 이젠 넌더리가 나. 도시로 나가야겠어. 거긴 돈이 있지. 왜 내가 여기 묻혀서 썩어야 되느냐 말이야. 혼자라도 갈 거야. 남편이 일어나 흥분하며 말을 하는데 문득 손님이 걸어놓은 시계가 눈에 들어왔다. 저걸 봐. 왜 그잔 저걸 갖고 우린 왜 굶어야 하지? 저 시계 하나면 우리 식구 1년은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야. 그자는 저게 어디서 났을까? 그놈은 누구야? 대관절 뭔데 그렇게 떠벌려대는 거냐고. 술에 취해서 그랬겠죠. 하지만 부자 같아요. 그놈은 돌았어. 돌지 않았다면 뭐가 좋아서 이런 산속을 헤매고 있나. 그런 좋은 옷차림에 가방까지 들고 말이야. 그 사람이 여기 온 거 아무도 못 봤어. 딸이 차분하게 말했다. 저 미친놈을 여기 잡아두었다가 그 부모에게 넘겨주면 살해를 톡톡히 받을 수 있을 거야. 부인이 딸의 말에 동조하듯 말했다. 미치진 않았어. 헌데 좀 이상하기는 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단 말이야. 대관절, 여긴 왜 왔을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말하는 두하고 그게 지 돈일까? 잠시 침묵이 흐르고 어머니와 딸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만일 그게 지 돈이 아니라면 도둑놈 같아 보였어. 하는 짓이 꼭 도둑놈 같아. 확실히 훔친 거야. 숨고 도망치느라 여기까지 왔겠지. 그 사람이 여기 온 걸 아무도 몰라. 딸이 말했다. 도둑놈이라면 고발해서 상금을 받을 수 있겠네요. 금부치와 그 많은 돈을 무슨 수로 그놈이 가질 수 있었겠어. 훔쳤기 때문이지. 확실히 도둑놈 같아. 남자가 벽에 걸어둔 시계를 움켜쥐며 말했다. 몸은 허약하고 쬐끄맣고. 난 너희들을 먹여 살리느라 온종일 일하고 있어. 죽을 힘을 다해서. 하지만 배를 곪고 있지. 헌데 그놈은 도둑질을 해서 그 많은 돈을 혼자 가지고 있단 말이야. 신이 계시다면 그런 놈을 그냥 내버려 둘까? 여보, 우리도 그놈만큼 돈을 가질 권리가 있단 말이야. 쫓기는 놈에게 돈이 무슨 소용이야. 쉿, 깨우겠어요. 들으면 어때서? 곤해서 잠이 깊이 들었을 거야. 모두가 침묵 속에서 깊이 생각하는 동안 난로불에 불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왜 날 쳐다봐? 부인이 손을 비비며 조용히 난로가로 다가가 앉으면서 말했다. 겨울을 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날 쳐다봐? 둘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 떨고 있군요, 여보. 식탁이 흔들려요. 날 왜 쳐다보는 거야?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싸우다가 사람을 죽였어. 싸우다 딱 한 번. 신이여, 맙소사. 난 다시는 생각을 해봐야겠어. 내일 얘기해. 지금 해요.
내일. 지금 해요, 여보. 우리 손님이라고. 도둑놈이죠, 여보. 딸이 일어나 식탁 위에 놓인 램프에 불을 켰다. 자고 있으니까 반항하지 못할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여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 돈은 우리가 가져야 해요. 당신은 겁쟁이야. 아버지는 마지못해 칼집에서 칼을 꺼내 딸에게서 램프를 건네받고 2층 사다리를 향해 걸어갔다. 해치울 수 있어. 더러운 것들. 거기 있어. 그놈한테 손대지 말어. 내가 알아서 해치울 테니까. 남편은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고 딸은 사다리 밑에 기대 서 있었으며 부인은 난로가로 다가가 웅크린 채 불을 쬐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남편이 조용히 사다리를 내려와 식탁 위에 등불을 올려놓았는데 온몸을 떨고 있었다. 부인이 다가와 남편의 상태를 살펴보는데 딸이 말했다. 칼이 그대로 있잖아. 해치웠어? 속이 뒤집혀서 들어가지도 못했어. 왼종일 일을 했더니 몸이 아픈걸. 남편이 주저앉으며 말했다. 여보, 해야 돼요. 이꼴로는 할 수가 없어. 술이 들어가야 해. 그놈이 다 마셔버렸다고요. 죽여야 돼요, 여보. 남편은 비틀거리며 벽 쪽으로 다가가 못에 걸어놓은 코트를 걸치며 말했다. 술집에 가서 한잔 해야겠어. 그러면 해치울 수 있을 거야. 금방 돌아올게. 그땐 그놈을 문제없이 죽일 거야. 살인주를 마시고 올 테니까. 오, 신이여 도우소서. 부인과 딸은 남자가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오두막 창문을 통해 가만히 지켜보았다. 침묵 속에 부인은 불을 끄고 난로 옆에 앉았고 딸은 난로에 장작을 집어넣고 옆에 비켜서며 말했다. 아버진 겁쟁이야. 그렇지 않아. 겁쟁이라니까? 그렇지 않대도 생각이 많아서 그렇지. 넌 몰라. 술이 들어가면 문제 없어. 술은 생각을 없애주니까. 나라면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는데 술 먹느라고 그만두지는 않겠어. 넌 안 그렇겠지. 난 아버지가 그 일을 안 한다고 할까봐 마음 졸였다. 곤드레가 되겠지. 그럴 돈이 어디 있니? 더구나 뭐 때문에 술집에 가는지 알고 갔지 않니? 아버진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나간 거야. 기다리려니 죽겠어. 걱정 마라. 돌아오면 해치울 테니까. 부인은 불안한 듯 사다리 근처를 맴돌며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보며 말했다. 넌 그 사람이 도둑놈 같디? 모르겠어. 하여튼 우린 부자가 될 거야. 이곳을 뜰 수 있을 거라고. 어딜 가나 마찬가지란다. 하지만 굶어 죽지는 않겠지. 기다리려니 미치겠어. 무슨 일이든 단번에 해야 되는데 생각하면 더 어려워지니까. 밖은 아직 밝구나. 아무도 못 봤겠지? 그 사람이 여기로 들어와서 저녁 먹는 거 말이야. 부인은 심란한 듯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살펴보며 말했다. 그럼 길가에서 여긴 보이지 않아요. 그건 그렇고 오늘 밤엔 누가 올까? 가끔 오죠. 가끔이라고? 널 보러 꽤 많이 오지 않니?
젊은 녀석들이 1년에 한두 번씩 말이다. 내가 네 나이 땐 엄만 언제나 날 질투해. 딸이 날카롭게 말했다. 질투라니. 내가 젊었을 적엔 사내들이 5-6명씩 날 따라다녔단다. 늙어가지고 샘내는 건 추악한 짓이에요. 넌 언제나 날 미워했어. 난 네 애미다. 애미를 미워하는 법이 어디 있니? 넌 마음이 비틀렸어. 미워하는 건 엄마야. 넌 애미 된 마음이 어떤 건지 모른다. 넌 짐작도 못할 거야. 그 순간 2층에 있던 손님이 신발을 벗은 채 셔츠와 바지 차림으로 사다리 꼭대기에 조용히 나타났다. 그가 사다리 끝까지 내려오자 나무 사다리가 삐걱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딸이 뒤를 돌아보자 상기된 얼굴의 손님이 서 있었다. 어머, 왜 일어나셨어요? 부인이 놀라서 물었다. 아, 바깥 어른께선 어디 계시죠? 나갔어요. 혹시 주무시는데 뭐 방해라도 되는 일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저 바깥 주인하고 얘기가 하고 싶어서요. 오늘 밤에 했으면 했는데. 뭐 괜찮습니다. 언제쯤 돌아오실까요? 아, 잘 모르겠네. 아마 몇 시간 후에나. 아버진 늦게 돌아오실 거예요. 뭐 내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아, 꽤 춥죠? 부인이 창문으로 다가가 덧문을 닫으며 말했다. 문을 잠그고 자야겠어요. 바깥 양반이 늦게 돌아오실 테니까요. 혹 뭐 필요한 거라도 있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저 주인께서 계시다면 자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 뭐 대수로운 건 아니지만요. 손님은 뭔가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사다리 위로 올라가려는데 부인이 말했다. 우리가 손님 잠을 방해하지는 않았죠? 우리 얘기가 말이에요. 천만에요. 잠깐 잠이 들었다가 문득 깬 것뿐이에요. 그리고 다시 잠들기 전에 뭔가를 좀 밝혀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어서 가서 주무세요. 이젠 조용히 할 테니까요. 그러죠.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내일도 괜찮아요. 오늘 밤은 그냥 자야겠네요. 네, 고단하실 텐데 어서 주무세요. 손님이 2층으로 올라가자 부인과 딸이 속삭였다. 무슨 뜻이지? 왜 내려왔을까? 모르지. 우리 얘기를 들었을까? 못 들었을 거예요. 아마 무서워서 일어났겠지. 아니면 돌았거나. 처음부터 괴상하게 굴었어. 술에 취했나? 남자들은 조금만 마셔도 술에 취하면 이상한 짓들을 하더라만. 다시 내려올까? 그 사람이 내려오기 전에. 그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두 여자는 주위를 살펴보았다. 문을 열어야 해. 딸이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벽 쪽으로 다가가 시계를 떼어내 가슴속에 감추는 동안 어머니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아, 어서 들어와요. 산토끼를 든 젊은 남자가 들어와 코트를 벗었다. 그는 큰 키에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깨끗이 면도한 얼굴이 앳되어 보였는데 24-5살쯤 되어 보였다. 이렇게 늦게 웬일이니? 8시 반도 안 됐는데요. 그냥 잠깐 들려봤어요. 젊은이가 말했다. 문을 잠그려던 참이었어. 우린 일찍 자야 되니까. 부인이 불안한 듯 계속해서 사다리 쪽을 쳐다보며 말했다. 아, 다른 건 아니고요. 이걸 드리려고 왔어요. 젊은 남자가 잡은 산토끼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어머나, 이렇게 고마울 때가.
부인이 산토끼를 집어들며 말했다. 잠깐 몸 좀 녹이고 갈게요. 젊은이가 딸이 있는 난로 곁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난 들어가서 자야겠네. 너도 곧 올라와서 자거라. 부인이 사다리 위로 올라가며 말했다. 여긴 정말 아늑해. 밖은 엄청 추운데 말이야. 아버지 계셔? 마을에 내려갔어. 술 마시러. 네 어머닌 친절하셔. 우리 둘만 남겨두고 가시다니. 엄만 잘 준비하러 올라간 거야. 그런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잖아. 젊은이가 능글맞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이렇게 일찍 자는지 몰랐네? 자주 안 오니까 모르지. 알았더라면 안 왔지. 이 집은 왜 이렇게 불친절해? 이런 거 갖다 줘서 고마워. 오늘 덫으로 잡은 거야. 엄마가 문 잠그러 내려올 거야. 내가 싫어? 그런 게 아니야. 나 몹시 고단해. 오늘은 이만 가는 게 좋겠어. 오늘 밭에 안 나왔더라? 너 보러 갔었는데. 집안일이 바빴어. 그러니까 가. 어? 그리고 딴 날 만나. 언제든 좋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가라. 왜 자꾸 가라고만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 젊은이가 딸의 어깨 위에 손을 얹자 딸은 남자의 팔을 뿌리치며 말했다. 암튼 가. 나중에 만나. 좀 더 있다가도 되잖아. 딸이 팔을 뿌리치자 젊은이가 그녀의 손목을 조용히 붙잡으며 말했다. 아휴, 얼른 가라니까. 딸이 남자의 팔을 벗어나며 말했다. 안 가면 어떡할 건데? 가, 어서. 힘도 없으면서. 젊은 남자가 그녀를 품에 안고 말했다. 딸은 남자가 자신을 안고 버티자 잠시 몸부림치더니 남자가 여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술을 떼자 그녀가 다시 남자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리곤 그녀가 뒤로 밀려 식탁 모서리에 부딪혀 남자에게 벗어나게 되자 사다리에 기대 미소 지었고 남자도 빙그레 웃었다. 식탁을 아예 뒤집어 엎으시겠어? 힘도 없는 주제에? 그러니까 제발 가요. 다시 올게. 내일 와요. 좀 더 일찍 올게. 요 앞 큰 길에서 만나. 알았어요. 젊은 남자가 코트를 집어들며 말했다. 할 얘기가 많아. 이젠 정말 나 자러 가야 돼. 잘 자. 남자가 나가자 딸은 현관문을 닫았고 부인이 사다리에서 내려오며 말했다. 갔니? 손님이 내려왔으면 어쩔 뻔했니? 누가 또 올지도 몰라. 젊은 녀석들이 네 냄새를 맡고 말이야? 그지 같은 녀석들. 그 돈을 우리 소나기에 넣어야 돼. 그래서 여길 떠나야 돼, 엄마. 도시에서 너 같은 걸 누가 거들떠보기나 할 것 같아? 도시 사람들은 거기 출신을 좋아하는 법이야. 아빠가 곧 와서 해치워야 돼. 나간 지 1시간이 넘었는데 5분만 더 기다려보자. 무슨 소리지? 뭐가? 바깥에 아빠가 오셨나 보다. 난 아무 소리 못 들었는데? 어쩌면 딴 사람일지도 모르지. 부인과 딸은 조용히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무도 아니야. 그나저나 아빠가 또 용기를 내지 못하면. 아빤 겉보야. 고단해서 그래. 어쩌면 너무 취해버렸는지도 모르지. 못 기다리겠다. 누군가 우릴 꼭
지켜보는 것만 같아. 딸이 일어나 절뚝거리며 벽난로 뒤 선반에 있는 상자로 다가가 뭔가를 뒤졌다. 거기서 뭐하니? 칼이 낡았어. 이리 와 앉아있어. 아빠가 곧 와서 알아서 할 거야. 난 기다리다가 미치겠는걸? 선반 뒤에서 나오는 딸의 손에 도끼가 들려 있었다. 날카롭진 않지만 무거우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쉿. 우리가 할 수 있어, 엄마. 딸이 식탁 위에 등불을 켜면서 말했다. 안 돼. 약하고 쬐끔해. 엄만 치마를 벗어서 그 사람 목까지 덮어 씌워. 그리고 손을 들지 못하게 꼭 눌러요. 부인은 입고 있던 치마를 벗어 손에 들고 딸을 따라 사다리 위로 올라갔다. 잠시 후 손님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뭔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에 이어 규칙적으로 무거운 도끼를 내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손님의 신음소리가 도끼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더니 곧 잠잠해졌다. 부인이 창백해진 얼굴로 조용히 사다리를 내려왔다. 맙소사. 그만. 제발 그만해. 부인이 식탁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딸은 한 손엔 등불을, 다른 손엔 도끼를 들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사다리를 내려왔다. 왜 그리 자꾸만 쳤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 계속해서 자꾸 내려쳤어. 난 네가 미친 줄 알았다. 그놈이 처음에 어머니 하고 소리쳤어. 아니, 그렇지 않았어. 어머니라고 불렀어. 그 어머닌 알지 못하고 있겠지만 넌 자꾸 내리쳤어. 끔찍하더라. 왜 그랬니? 그칠 수 없었어. 왜 그렇게 계속해서 자꾸 내리쳤냔 말이야. 난 네가 미친 줄 알았다. 어쩔 수 없었다니까. 그 도끼는 왜 아직도 들고 있니? 딸은 난로가 뒤로 가서 도끼를 나무통 속에 내던지고 돌아와 식탁 위에 앉았다. 그 치마 다신 안 입을란다. 이젠 입을 필요도 없어. 부인은 식탁 위에 그릇을 치우더니 손에 머리를 파묻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이젠 죽었겠지? 아버지를 시켜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숲속에 가묻어야겠다.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이곳을 떠나자꾸나. 잠시 후 오두막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리더니 점점 그 소리가 커졌다. 이게 무슨 소리니? 아버지구나. 얘야, 정신 차려라. 이제 다 끝났어. 아버지가 누굴 데리고 오는가 보다. 아니다. 얘기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아버지가 아닌지도 몰라. 어서 일어나. 네 꼴 좀 봐라. 다 끝났어. 아빠한테 끝났다고 말해줘야지. 너무 좋아. 여길 빠져나갈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비싼 옷을 사 입을 거야. 딸이 식탁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아버지야, 이름을 부르는 게 틀렸는데 그 양반이 돌았나? 대체 누굴 데려오는 거야? 잔뜩 취했어. 현관문이 열리자 술집 주인과 아들이 아버지를 양쪽에서 부축하고 들어왔다. 주인은 키가 크고 노란 머리에 나이는 40가량의 경쾌한 사나이였으며 얼굴에 수염이 많고 살이 쪘다.
그의 아들은 18살 정도로 낯빛이 어두웠다. 그들은 술에 취해 눈이 풀린 아버지를 부축하고 있었고 술집 주인과 그 아들도 조금씩 취해 있었다. 남편은 기분이 좋아 보였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댁에 바깥 양반 모셔왔습니다. 술집 주인이 웃으며 말했다. 여보, 이 양반이 자꾸 혼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할 일이 있대나. 집에 가야 한다고 이 장화를 벗었어요. 못 말리겠더라고요. 다른 한쪽은 벗지도 못하고 조용 이러면서 가만 걷는 꼴을 아주머니가 보셨어야 했는데 웃기더라고요. 볼만했죠. 남편은 술에 취해 사다리 앞에 주저앉았다. 이봐요. 정신 좀 차려봐요. 이분이 허옇게 질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술 좀 줘.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잔 따라 드렸죠. 그랬더니 2잔을 연거푸 들이키고 나서야 입을 여시더라고요. 나 할 일 있어 라고요. 술집 주인 아들이 말했다. 왼종을 굶었는지 석잔에 저렇게 녹초가 돼서는. 그리고 저 양반이 무슨 운이 트였다고 뽐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죽배를 들었죠. 쉿, 조용히 해. 술에 취해 주저앉아 있던 남편이 갑자기 사다리 위를 쳐다보며 말했다. 여보! 부인이 소리쳤다. 괜찮아요, 아주머니. 다치지 않을 겁니다. 저 사람이 쩔뚝거리면서 산토끼같이 진흙 속을 질척거리며 걷는 꼴이란 가야 돼 그러지 않겠어요. 웃겼어요. 우린 배꼽을 잡았죠. 운이 텄어. 신은 내 편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 신께 건배하고는 난 자네 운이 튼 걸 알아. 이젠 굶지도 않을 테고 하고 우리 다 같이 마셨죠. 부인과 딸은 남편을 노려보았고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한 손을 치켜들며 말했다. 쉿, 조용히 하라고. 부인이 뛰어가 그의 팔을 붙잡고 조용히 하라는 듯 노려보았다. 조용히 해. 이 말을 연거푸 말하셨어요. 그랬죠, 아버지? 난 할 일이 있어. 조용히 소리 내면 안 돼. 그랬죠? 그러더니 장화를 벗어던지고 진흙 속을 질척거리며 뛰어다니셨어요. 절룩거리는 산토끼같이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그럼요. 술집 주인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우리 나눠 가져요. 운이 트면 말이죠. 제 몫이나 받을게요. 그 사람도 그러더군요. 우리 조금씩 나누어 갖는다고. 오늘은 참 기쁜 날이에요, 아주머니. 그 사람 위층에 있겠죠? 술집 주인이 고개를 쳐들고 위층을 가리키자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 사람이 말했나요? 그러면요. 마을에 들어오자마자 날 찾아왔어요. 처음에 난 못 알아봤단 말씀이야. 그런데 그는 날 알아보더군요. 20년 만이었는데도요. 우린 한잔했죠. 그리고 내일 제일 먼저 오두막으로 가서 그분들을 축하해야지 생각했어요. 집 나간 아들이 이렇게 돌아오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아들? 아들이라고요? 부인은 몸을 식탁에 기댄 채 중얼거렸고 딸은 미동도 없이 뻣뻣하게 서 있었다. 그 사람이 날 보고 난 부모님을 놀려드릴 거예요. 가서 문을 두드리고 나는 숲속에서 길을 잃은 부자인데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날이 새면 내 돈을 전부 보여주고 식구들의 반응을 볼 거예요. 자, 보세요. 잃었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놀려드릴 작정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 아마 밤새 비밀을 못 지킬 것 같은데 했는데 과연 못 지켰죠?
내 그럴 줄 알았단 말이야. 내일 아침 제일 먼저 가서 축하해줘야지 했는데 오늘 밤에 미리 합니다, 아주머니. 오빠를 알아봤어요? 아유, 그럼. 에이, 그런데 모두들 얼굴이 왜 그렇죠? 그 사람 여기 안 왔나요? 왔어요. 술집 주인은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며 말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기쁘지도 않아요?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지 힘겹게 식탁 의자로가 앉으며 말했다. 외쳤어. 어머니. 물론 그랬을 테죠. 해야 할 일이 있어. 조용히. 남편이 몸을 뒤척이며 중얼거렸다. 그때 부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그만해,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니? 술집 주인과 아들은 놀랐는지 현관 문 쪽으로 물러서며 말했다. 왜 그러니? 자기가 누군지 말 안 했어?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니? 그 사람은 어디 있지? 이봐, 젊은이! 젊은이! 술집 주인이 위층을 올려다보며 외쳤다. 쉿! 조용히 해. 할 일이 있다고. 외쳤어. 어머니 하고. 그런데 넌 왜 자꾸만 내려쳤니? 태관절, 무슨 짓들을 한 거야? 설마. 아빠, 저기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부인은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남편은 비틀거리며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만해, 엄마. 술집 주인과 아들은 수상한 기운을 느끼고 밖으로 빠져나가며 말했다. 당신들 미쳤어. 부인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딸은 창백해진 얼굴로 난로가에 서 있었다. 그만해, 어머니. 남편은 여전히 술에 취한 채 꿈속에서 굳은 결심이나 한 것처럼 중얼거렸다. 아주 조용히 올라갈 거야. 조용히 해. 날 감옥 속에 넣겠지?